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경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제가 측정불확도 강의를 해서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 T분포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관련한 동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에서는 측정불확도 외에도 통계, 사회조사, 분석사 등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론 분야니까 끝까지 수강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50분 분량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수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는 확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입니다. 확률이라는 건 뭐냐라고 나오는데, 확률이라는 가능성을 말하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의 가능성, 이것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자기가 나타날 가능성, 이것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 자, 확률에는 분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가 정사각형으로 나오거나 직사각형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정규분포나 여러 분포를 띄게 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정규분포를 대다수 많이 띱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이런 정규분포를 띄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Y불 분포,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포를 하는데, 거의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많이 띱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정규분포, 그 다음에 사각형 혹은 삼각형 분포를 띄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죠. 확률 분포를 보시게 되면 확률 변수에서 실제로 대응되는 확률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자, 확률 분포에는 여러 가지 이산형과 연속형이라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다시 확률 분포에는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산형은 소수점이 없는 것. 다죠. 자료를 수집할 때 소수점이 없는 거. 요 뒤에 다 적혀져 있어요. 소수점이 없는 자료를 우리는 이산형이라고 하고요. 연속형은 소수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산형은 그때 말씀 올렸지만은 기본적으로 건수, 그쵸? 기본적으로 건수, 명수, 그 다음 횟수, 요 세 가지를만 우선적으로 이산형이라고 보시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연속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는 질적과 양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질적과 양적, 그 다음에 정형과 비정형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현재 얘는 해당되는 정형 데이터에 해당되는 질적과 양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질적 변수 분석은 빈도 분석 등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적 자료는 평균을 계산할 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측정 불확도에서는 실제로 관측을 통해서 얻어내는 건 거의 다 연속형입니다. 거의 다 연속형. 그러니까 측정 불확도는 연속형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연속형 분포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그 다음에 Z분포, T분포, 그 다음에 연속형 균등분포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요. 정규분포, Z분포, T분포, 그 다음에 연속형 균등분포라고 구분이 되는데요. 정규분포라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하게 됩니다. 좌우 대칭의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종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 정규분포라고 하죠. 이런 것들 다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 이런 분포를 띱니다. 대다수 이 정규분포를 띄게 됩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저 정규분포가 잘 안 돼요. 실무적으로는 저 정규분포가 정말 잘 안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것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규화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변환시키는 것을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게끔 만드는 것을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정규분포. 그런데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빅데이터에서는 정규화라고 있어요. 정규화. 그래서 채소를 0, 최대값을 1로 놓고 변환하는 거니까 일정한 규격에 놓고 변환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정규화라고 보시면 돼요. 정규화. 근데 그 일정한 기준을 정규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화라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듭니다. 다시 한번 하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 자, 이 표준화라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관측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다시 말하고 관측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이게 편차죠. 편차를 시그마로 나눕니다. 즉 표준 편차로 나누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걸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듭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듭니다. 근데 얘를 해당하는 부분이 이 표준 정규 분포는 n수가 많아야 적용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고요. n수가 많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얘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여기서 n수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31개부터를 말합니다. 뭐라고? 31개부터라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고요. 30개까지라면 T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T분포는 개수에 따라서 n수에 따라서 이 분포가 높낮이가 좀 분포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양은 같지만 이 분포들이 넓이들이 이제 넓이라고 봐야 되나? 이게 해당한 부분이 폭들이 좀 달라집니다. 폭들이 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T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n-1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n-1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불확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측정 불확도인 경우에는 30개가 안 되기 때문에 10개 이상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T분포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31개가 된다. 다시 한번 표본수가 31개가 된다면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의 역사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규분포라는 것은 라플라스라는 학자로부터 가우스가 정립을 했습니다. 가우스가 정립을 해서 정규분포가 되는데 얘를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일정한 표준화를 하게 되면 면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자료가 많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적은 수로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개발이 됐죠.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T분포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30개가 안 될 경우를 말합니다. 30개가 안 될 경우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T분포라고 하는데 윌리엄 고셋이라는 학자가 1908년도에 이거를 개발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윌리엄 고셋이라는 분이 기네스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맥주회사입니다. 해당되는 여러분 아시는 맥주회사예요. 그래서 호프통을 가지고 하는데 30개가 안 되는 거야. 이럴 경우 가지고 해당 부분을 발표하게 되는데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다 대표본일 경우에만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당시 윌리엄 고셋이라는 분이 어떻게 된다? 30개가 안 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소표본을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완전히 혁신적, 즉 해당되는 현대 통계학의 가장 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T분포라고 합니다. T분포. 자, 근데 왜 T분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윌리엄 고셋이라는 분이 이거를 만들어 놓고 우선 지도 교수님한테 가봤습니다. 지도 교수님도 되게 무시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 30개 이하일 때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령을 했는데 해당하는 피셔라는 학자가 또 있었어요. 피셔라는 학자가 이거 발표해봐라.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기네스에서 상당히 거부를 합니다. 이 데이터가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말아라. 그래서 1908년도에 윌리엄 고셋이라는 분이 자기의 자기의 해당된 닉네임이 스튜던트였어요. 스튜던트여서 T라는 명령어로 분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T분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기네스가 기네스 분포라고 발표하세요 그랬으면 이 분포 자체가 다 기네스 분포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혁신적으로 모든 것을 통계 부분에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기네스 분포라고 아마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만큼 상당히 혁신적인 분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포를 보게 되는데 정규분포, Z분포,
T분포 이게 점점 확대가 되죠. 근데 T분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개가 넘어가면 정규분포처럼 변해요. 거의 근접하게가 변합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근접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정규분포가 어차피 Z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T분포표를 가지고 활용하면 Z나 정규분포나 비슷한 결과치를 얻는다. 그러니까 30개가 넘어가면 비슷하지만 30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T분포를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30개 이상이면 Z분포, 정규분포표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정규분포를 가지고 이제 면적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30개 이상이라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사용하는 거고 30개가 안 된다면 T분포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정 불확도는 30개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T분포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얘가 많아지면, N수가 많아지면 Z분포표하고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돼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연속형 균등분포입니다. 연속형 균등분포라는 것은 삼각형, 사각형 분포들을 우리는 연속형 균등분포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와이블 분포, 감마 분포, 노그 분포 이런 건데 제가 다른 데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와이블 분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와이블 분포 정말 힘들어요, 이거. 예, 품질 관리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와이블 분포는 조금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불확도는 정규 Z T분포인데 거의 T분포를 쓴다. 아니면 연속형 균등분포를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확률 변수에서는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오는데요. 이산형은 관측을 할 때 소수점이 없는 것을 말하고요. 얘는 관측을 할 때 소수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산형은 딱 결정드렸죠. 건수, 횟수, 명수. 그 외에는 거의 다 연속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적을 하는 거죠. 누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인테그랄을 적용하는 거고 얘는 서메이션을 적용한다. 더하는 거니까 서메이션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런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 실제 여기 면적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B까지의 면적에서 A를 빼버리면 되죠. 뭐라고요? B까지 면적에서 A를 빼버리면 실제 이 안에 있는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면적이 어차피 확률입니다. 왜? 얘가 0부터 1까지밖에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면적이 어차피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 발생할 가능성이라고 보이는 거죠.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연속형도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정규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만드는 것을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정규화하고 달라요. 정규라는 말은 다시요. 내가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맞춤으로 만드는 것을 정규화라고 하는데 정규라는 말이고요. 정규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규 분포가 되는 거고 빅데이터에서 쓸 수 있는 정규화는 가장 최소를 0, 최대값을 1로 만드는 것을 정규화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만들 거냐.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죠. 다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 T분포는 30개까지. 그 다음에 F분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포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속형 균등분포부터 보겠습니다. 연속형 균등분포는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속형 균등분포라고 합니다. 연속형 균등분포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벽면을 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벽면을 칠한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일반적으로 너무 살살하게 여기 조금 다른데 이렇게 다른데 그런 것까지 따지지 마시고 그냥 보편타당하게 보면 얘는 사각형 분포를 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수영장도 일반적으로 사각형입니다. 자, 수영장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면적을 구하려면 x와 y, 즉 행과 열을 통해서 곱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그냥 전반적으로 사각형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각형 분포. 이것까지 다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비커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비커인데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삼각형이나요? 아니, 얘도 그냥 사각형으로 다시 놓고 분석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예시를 한번 보죠. 체중계 한번 볼게요. 체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자, 여러분 실제 체중을 하게 되면, 체중을 딱 계산할 때, 제가 만약에 60kg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60kg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딱 측정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 오차가 1kg라고 할게요. 오차 범위가 1kg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61부터 59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59부터 61 사이가 된다는 뜻이죠. 오차가. 그렇다면 이 면적이 비슷하다는 거, 이런 분포로 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찍힐 가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체중과 관련한, 무게와 관련된 부분은 얘는 직사각형으로 봐야 됩니다. 얘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직사각형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59kg 때는 낮고 61kg 때도 낮고 여기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이런 수도 있겠으나 정규 분포보다는 얘는 뭐라고요? 해당한다는 오차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 비슷한 확률을 가질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이해되셨나요? 어떨 때는 만약에 0.5라면 59.5부터 60.5가 되겠죠. 여기에 가능성이 거의 비슷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연속형 균등분포는 B형일 때 많이 씁니다. B타입일 때 많이 쓰는데, B타입 경우는 정규분포 아니면 직사각형 분포. 다시 뭐라고요? 정규분포 아니면 직사각형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평균은 A와 B의 반토막을 내면 되는 거고요.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B에서 A를 뺀 다음에 제곱을 씌웁니다. 다시 B에서 A를 빼고 얘를 제곱을 씌우고 12로 나눕니다. 12로 나누면 분산이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반범위를 적용합니다. 해당되는 실제로 반범위를 놓고 루트 3을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반범위를 놓고 루트 3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0.3이라고 놓으면 얘가 실제 길이가 0.6이기 때문에 얘의 반범위를 놓고 루트 3을 적용을 해야 표준 편차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 오차면 이 결과치를 그대로 놓고 루트 3이라고 넣으시면 얘는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분해능이라고 가정하면, 분해능이 0.3이라고 주어지면 실제 길이가 0.3이니까 얘를 반범위로 넣어야 돼요. 반범위. 그래서 0.15의 루트 3이 돼야 된다. 요게 표준 편차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루트 3의 A, 루트 6의 A, 이런 거 삼각형은 루트 6의 A가 적용을 합니다. 근데 거의 다 대다수 정규분포 아니면 직사각형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가운데가 평균이다. 다시 뭐라고요? 가운데가 평균이 되고 얘를 시그마를 하게 되면, 시그마를 하게 되면 표준 편차요. 얘를 표준 편차를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의 68.3, 그다음에 2시그마를 하게 되면 95.4, 3시그마를 하게 되면 99.7%의 확률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요. 1시그마를 하게 되면 평균을 기준으로 1시그마를 더하고 빼면,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면 전체 데이터의 약 68.3%를 포함한다. 2가 되면 95.4%, 3시그마가 되면 99.7%의 확률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3시그마를 벗어나면 극단값으로 풉니다. 얘를 3시그마를 벗어나면 반드시 끊지는 않지만 3시그마를 벗어나면 극단값으로 판단을 합니다. 극단값으로. 자, 정규분포. 근데 얘는 전체 면적이 1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전체 면적이 1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8.3, 95.4, 99.7이라면 이 부분은 원래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측정 불합도에서는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관련한 예를 들어서 관련한 자격증이나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68.3, 95.4, 99.7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얘는 그냥 외워야 돼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그냥 외우는 겁니다. 하지만 측정불확도에서는 표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얘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은 서로 다른 정규분포를 면적을 비슷하게 정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얘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듭니다. 다시 말하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것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어놔야 우리가 면적을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측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다시 한번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요. 시그마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 표준 정규분포를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똑같이 68.3, 2면 95.4, 3이면 99.7이라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단위가 다를 때도 비교가 가능한 거, 이것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의 강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의 강점은 서로 다른 분포의 정규분포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이 무조건 0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평균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면, 다시 말하게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면 평균보다 작다는 의미죠. 이해되셨나요? 평균이 0이고 그거보다 작은 값으로 도출된다면 얘는 평균보다는 작은 값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0보다 크다? 그러면 평균보다는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평균보다 높은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를 가지기 때문에 얘를 벗어나면 우리는 이상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이상치의 여부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화를 하게 되면, 다시 정규화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은 0, 가장 큰 걸로 1을 만들게 되면 얘는 이상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상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단위를 규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범위를 규정시키기 때문에 얘를 비교할 때 상당히 유용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표준화가 더 좋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곱하거나 그럴 때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수능 시험도 표준 점수로 나옵니다. 표준 정규 점수로 나오지 원점수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본 사람과 독일어로 본 사람을 같이 점수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화 점수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드는데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큰 경우도 발생한다. 이거를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 측정 불확도를 하게 되면 자료가 우선 좋아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자료가 좋아야 되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측정 불확도에서 해당되는 분포를 좀 보셔야 됩니다. 분포를 봤을 때 어느 쪽에 좀 쏠려 있지는 않은가? 그 다음에 대다수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다수,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정규 분포가 잘 안 돼요.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른쪽으로 쏠려 있거나 왼쪽으로 쏠려 있거나 혹은 봉우리가 2개 있거나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다 고려하면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당한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정규 분포로 변환을 시키는, 표준화를 만드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 정규 분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다시요.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그러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로부터 추출될 수액이 평균이 40리터이고 분산이 25리터라면
45리터를 수액했다면, 채취했다면 표준 정규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얘는 이미 알려져 있는 값입니다. 얘는 뭐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값입니다. 그 중에서 45리터가 주어졌으므로 얘는 표준화로 적용하는 겁니다. 얘는 표준화로 적용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0개다. 여기서 만약에 뭐 30개다. 그러면 해당 부분 루트 n으로 다시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주어진 대로 우선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조금 넘어가서 할게요. 확률 부분인데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여기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확률은 0부터 1, 벽면, 수영장, 비커 이런 것들은 다 직사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형도 가끔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1이고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을 띈다 라고 보시고 A부터 B의 면적을 구하려면 B에서 A를 빼버리면 된다. 자,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라는 것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0으로 만드는 정규분포와 달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것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우선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규분포라고 주어졌으니까 정규분포라고 놓고요. 평균이 40리터라고 주어졌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평균이 40리터이고 분산이 25리터라고 주어졌으니까 얘가 40리터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얘가 40리터가 평균이고 남의 분산이 25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 편차는 얘를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5가 되겠죠. 표준 편차는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들어요. 얘를 뭐라고요? 평균을 0으로 만들고 분산을 1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얘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표준 정규분포의 식은 시그마분의 x-뮤가 됩니다. x-뮤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관측값이 현재 45가 될 거예요. 다시 45가 나오는데 45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냐 아니면 45 이하인 가능성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시그마분의 x-뮤가 되는데 45죠. 45에서 40을 빼는 거죠. 관측값에서 해당되는 평균을 빼는 거니까요. 그다음 표준 편차인 5로 나누게 됩니다. 5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변환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얘를 변환이 어떻게 되느냐?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게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0이 된다는 것은 해당되는 여기까지의 면적이 0.5가 되는 거고 여기에 면적이 0.5가 된다는 거죠. 합치면 1이 되는 거니까요. 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40보다 큰 값이 45가 나오는데 얘 Z값 표준화를 했습니다. 시그마분의 x-뮤를 한 결과 얘가 1이 나왔다는 여기가 1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1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우선 면적을 구하면 다시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누적을 하는 것이고 얘를 빼버리면 전체 면적 얘가 전체 면적이 1이에요. 전체 면적에서 여기까지의 확률을 빼버리면 이상값이 되죠. 요거 이상의 값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45까지의 누적값인지 아니면 45 이상의 값을 원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얘는 표준화 값이 1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표준화 값이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인데 많은 분들이 요거를 거꾸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얘를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데 평균에서 관측값을 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해당 부분이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보다 커면
평균보다 높은 거고 0보다 작으면 평균보다 작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평균이 40이고 관측값이 45라면 당연히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헷갈리지 마시고 관측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다시 말하고요. 관측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의 값, Z의 위치의 값이 1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Z의 위치값이 1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확률이 1이 아니라 Z값이 1이라는 뜻이에요. 해당되는 여기에 위치값이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값을 요걸 구할 건데 이 Z분포 요 값을 구할 건데 얘는 요 Z분포표를 활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요? Z분포표를 활용해야 돼. 얘는 누적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누적이에요. 누적. 어떻게 왜 누적이냐 보시면 되면 여기 잠깐만 보실게요. 여기 안쪽에 잠깐 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0.00이 0.5라고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 0.00이 0.5라고 나오죠.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얘가 평균이 0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평균이 0. 0인데 여기까지가 면적이 0.5라고 알려졌으니까 얘는 계속적으로 누적을 하는 거죠. 누적이 되어 있다는 의미고 만약에 0.0이 0으로 나온다면 다시 0.0이 0으로 나온다면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적을 쓸 거냐 한쪽으로 나온 걸 쓸 거냐는 주어진 것으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는 누적값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누적 분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1 사이나 여기서 마이너스 1 사이나 면적은 똑같습니다. 다죠? 플러스로 가는 면적이나 마이너스로 가는 면적이나 면적 자체는 동일합니다. 면적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2.2라고 주어지면 2.2라면 여기까지의 누적이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누적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여기까지의 면적을 보면 마이너스 2.2까지의 면적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2까지의 면적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이 가면 다른 한쪽 0을 기준으로 면적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누적이 더 편해요. 우선적으로 누적이 더 편하신 내용이고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0, 다시 한번요. 0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누적을 시킬 거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현재는 누적입니다. 현재 자료는 누적 분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0.0이 0.5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적이 편한 이유는 A부터 B를 구하겠다면 B까지의 누적에서 A의 면적을 빼버리면 됩니다. 누적 분포를 보고 계시면 다시 B에서 A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누적이 아닌 값이라면 0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뭐라고요? 0부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복잡해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를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얘를 1이라고 가정할게요. Z값이 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까지의 누적값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누적값을 빼버리면 되죠. 마이너스 2까지의 값을 빼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누적이 아닌 값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얘가 우선 양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무조건 양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1을 넣을 거고요. 1. 그 다음에 2가 나올 겁니다. 2까지의 면적이 나올 겁니다. 2까지의 면적. 근데 실제로 원하는 건 여기의 면적을 빼야 되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해당 부분 여기를 빼야 되죠. 여기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이 0.5에서 이걸 뺍니다. 그럼 여기 값이 나오죠. 요거. 그래서 현재 여기 값에서 요걸 빼야 된다는 좀 불편한 사항이 나와요.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가 누적이 아니라면 얘가 2라고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같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같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거든요. 여기를 빼야 되는데 여기 값을 몰라요. 현재.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의 값이 주어질 거고 여기에 값이 0.5니까 0.5에서 이 값을 뺀 다음에
요걸 산출해서 A에서 요거 다시 한번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적 분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누적 분포. 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죠. 다시 여기가 Y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1.0이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해당하는 Z값이 1.0이니까요. 1.0이니까 다시 1.0이니까 0.8413이란 뜻이죠. 다시 뭐라고요? 0.8413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적값이니까 여기까지의 면적이 1까지의 면적이 0.8413이라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요 반대가 어떻게 될까요? 이 반대는 약 0.16이 되겠죠. 1.59 뭐 어쩌고 나오겠지만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가 0.16의 확률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해당되는 누적이 아니라면 얘가 0.813이 아니라 0.3413으로 나올 거예요. 얘가 뭐라고? 0.3413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Z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와.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얘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어서 단축으로만 나오면 0 이상값만 나온다면 0.313으로 나온다면 여기에 만적이 0.3413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얘가 0.313이기 때문에 여기도 0.3413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까지의 확률을 구한다면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한다면 여기 0까지가 0.5죠. 얘가 0.5기 때문에 이걸 뺍니다. 그러면 여기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적이 아니라면 좀 골치 아파져요. 누적이 아니면 표가 아니면 상당히 좀 계산하기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누적표를 사용하는 게 우선적으로 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누적인지 아닌지는 다시요. 0.0이 0.5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0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Z값이 마이너스 2.68이다. 마이너스 2.68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68 이렇게 쭉 나가서 여기가 되겠죠. 요 값을 Z값이라고 보시면 해당되는 Z값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만약에 Z값이 0.723이다. 그럼 0.73까지의 누적은 0.7637 그거 이상이 된다면 1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0.233 뭐 이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상위 20%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 다시 상위 20%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시면 요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상위 20%라는 것은 여기에 20%가 되게끔 여기에 20%만 포함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위치값을 구해야 되죠. 여기에 위치값, 즉 Z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적까지가 80%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누적까지가 80%가 돼야 되는데 근접하게 보면 여기하고 요 사이가 됩니다. 뭐라고요? 여기하고 요 사이가 되니까 정확하게는 좀 애매하지만 0.84보다는 크고 0.85보다는 작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뭐라고요? 0.84보다는 크지만 0.85보다는 작을 거예요. 확실히 작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여기가 더 근접해지기 때문에 0.84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겠죠. 작은 값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0.84보다는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확률 분포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계산하는 방법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 그 다음에 T 분포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 정규 분포라는 것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든다. 다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 이 표준화를 하려면
x-뮤를, 다시 x-뮤를 시그마로 나눈다. 다시 x-뮤를 시그마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든다. 이것을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수는 30개까지, 다시 표본수는 30개까지 자유도는 n-1을 우리는 t분포표라 한다. t분포라고 합니다. 자, 요 t분포표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고셋이라는 학자분께서 1908년도에 발표된 건데 n수에 따라서 이 분포들이 이 등락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더라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정규분포 대신에 루트 n으로 한 번 더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자료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얘를 다시 한번 루트 n으로 다시 한번 나눠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로 우리는 t분포표, 그 다음에 검정통계량을 구할 때 많이 쓰는 것을 t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t분포표라고 하는데 t분포표는 제가 오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t분포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공유를 해 드렸고요. 자유도, 유효 자유도와 신뢰 수준을 가지고, 다시 유효 자유도와 신뢰 수준을 가지면 요게 포함인자 K입니다. 다시 요게 뭐가 된다? 우리는 포함인자 K 혹은 Z분포에 나온 값이에요. Z분포에 나오는 위치의 값이죠. 다시 뭐라고요? 여기 위치의 값이죠. 여기 위치의 값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Z는 표본수가 30개 이상이기 때문에 신뢰 수준만 결정이 되면 이 Z의 위치값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t분포표는 이 유효 자유도라는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작으면 작아질수록 해당되는 자유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가 더 멀어집니다. 해당 부분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어진다는 의미는 평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인자 K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점점 증가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가 점점 증가가 된다는 거죠. 점점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평균을 기준으로 얘 불확실한 정도가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거죠. 불확실한 정도들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확실해지는데 이렇게 해당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n수가 중요하다. 다시 뭐라고요? n수. 여기서는 유효 자유도이기 때문에 n-1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A타입은 자연수가 나옵니다. 정수, 자연수. 아무튼 1 이상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1 이상이 나오면 0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1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1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어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B형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는 소수점은 그냥 버립니다. 소수점 무조건 버려요. 다시 5.933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점 이하를 다 버립니다. 6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다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면 5가 되겠죠. 5가 되면은 해당되는 부분의 신뢰 수준 95%라면 요걸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6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올림이 아니에요. 무조건 버려버립니다. 버려야 조금 더 불확실한 정도의 범위를 좀 넓게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2.57이라는 값을 포함인자 K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포함인자 K를 일반적으로 2라고 적용하기도 하는데 2라고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10개 이상이 되면 표본수가 10개 이상이면 포함인자 K를 2라고 볼 수 있다지 2가 되진 않습니다. 무조건 2라고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표본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표본수에 따라서 유효 자유도에 결정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유효 자유도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이 T분포표는 얘는 양측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빼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T분포표는 요걸로 보셔도 상관없다. 측정 불확도는 요 분포표를 가지고 양측으로 왼쪽, 오른쪽 빼고 계산하는 확률을 말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누적을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16, 30개 이상이 되면 비슷해집니다. 요게 넣으면 비슷해지는데요. 자, 1이 되면 다시 한번요. 포함인자 K1 해당된 1이 되면 68.3, 2가 되면 95.4,
3이 되면 99.7이 되는 거죠. 99.7이 됩니다. 신뢰 수준 90%의 N수가 많아지면 1.645, 95%면 1.96, 99%가 되면 2.576에 해당되는 Z값. Z값이 T값이죠. T값. 근데 원래 얘가 많아지면 Z값이 되는 거니까 해당되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얘를 우리는 포함인자 K라고 합니다. 포함인자 K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N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확실한 존재 간격이 더 좁아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왜 더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 더 넓어집니다. 해당되는 포함자 K가 넓어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죠. 불확실한 정도들이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자, 68%짜리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99%짜리 믿으실 거예요? 당연히 99%짜리를 믿으시겠죠. 얘는 100개 중에 68개만 포함되는 거. 얘는 100개 중에 99개가 포함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는 10개 중에 9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100개 중에 90개라는 뜻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100개 중에 90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중 8구하고도 수준 차이가 다릅니다. 훨씬 더 어려운 확률이에요. 훨씬 더 어려운 정도다. 그러니까 90%라고 하더라도 얘는 100개 중에 90개라는 의미입니다. 100개 중에 90개. 그래서 신뢰 수준은 해당되는 맞출 가능성으로서 90, 95, 99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거 신뢰 수준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68.3, 95.4, 99.7 이거는 해당되는 Z의 위치값 1, 2, 3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만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헷갈리시는 분들 딱 정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해드리고 갈게요.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살펴볼 건데, 자, 정규 분포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시키게 되는데, 표준화 시키면 얘가 0이 되죠. 기본적으로 얘가 0이 됩니다.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61이 되면 얘가 위치값이 1이 된다면 다시 위치값이 1 그리고 마이너스 1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값을 가지면 얘의 면적이 얼마가 된다고요? 68.3이 된다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요? 68.3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가 된다면 여기가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가 된다면 마이너스 2부터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95.4의 면적을 가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95.4%의 면적, 퍼센트. 그러면 해당되는 면적, 그러니까 0.954가 되겠죠. 0.954. 그 다음에 3이 된다면 끝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얘가 99.7%가 됩니다. 뭐라고? 얘는 99.7%의 확률, 즉 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90, 95, 99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0, 95, 99를 살펴볼 건데요. 자, 해당되는 90%라는 것은 여기와 요 사이가 되겠죠. 여기와 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90%를 살펴보면 90%면 얘가 마이너스 1.645에서 다시 1.645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1.645까지 플러스 1.145까지의 면적이 얘가 90%입니다. 얘가 뭐가 된다고요? 9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6에 가깝다면 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1.96부터 얘가 1.96까지 들어가면 얘가 95%가 됩니다. 얘가 뭐라고요? 95%가 됩니다. 그 다음에 2.576의 위치를 가지면 해당되는 2.576의 값을 가지면 2.576이에요. 2.576을 가지면 얘가 99%의 확률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규 분포 요걸 보시면 다시 한번요. 좌우로 해당되는 부분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된다면 68.3 그렇죠? 다시 말하고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68.3,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면, 95.4,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면 99.7%가 된다는 것이고요. 90%가 되면, 다시 90%의 확률을 가지면, 여기에 Z값이 얼마 된다? 해당되는 1.645, 그 다음에 1.96, 2.576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해당되는 T분포표인데 이 분포표가 중요합니다. 이 분포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측정 불확도에 해당되는 포함자 K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 자유도와 신뢰 수준, 신뢰 수준은 일반적으로 95%를 많이 적용합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95%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T분포표를 쓸 거냐,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표를 쓸 거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질문사항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실까요?